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저출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요. 인류 미래를 결정하는 최대의 변수 인구.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하면서 국가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 늙어가는 사회, 지역 소멸 위기까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속도로 인구 붕괴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저출생 대응 해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 최근에 한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을 발표해서 화제가 됐었죠. 정말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는데요. 혹시 이런 포스터 본 적 있으신가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리고 일명 3335 운동이란 건데요.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지금으로선 전혀 상상이 가지 않지만 1960년대 정부가 내세운 가족계획 구호들입니다. 60년대만 해도 한 가정에 아이가 6명 이상이었고 넘쳐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산하 제한 사업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1970년대에는 한 명을 더 줄여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인구가 4천만 명을 돌파한 1980년대에 들어서는 2명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요. 출산율 한 명을 지키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한 건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특별한 위기 없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저출생이 구조화되고 그 파급 효과는 우리 사회 전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대로 감소하고 출생아 수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따라서 인구 피라미드는 충격적인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시나리오인 중위추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30년 5,13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 지난 1977년의 인구 수준인 3,622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인구 증가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것으로 중위가정 인구 정점은 2020년 5,184만 명입니다. 2025년 이후에도 자연 감소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유입된다면 인구는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위 추계에서는 2072년에 지난 1990년의 인구 수준인 4,282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반면 저위 추계에서는 2072년에 지난 1967년의 인구 수준인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구조인데요.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사라지는 구조로 변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국가 소멸 위기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저출생 대응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2006년부터 저출생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지난해까지 17년간 약 3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악화되면서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은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까요? 냉정하게 평가하고 원인을 파악해봐야겠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오랜 기간 분석해왔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근본 원인은 결국은 이제 압축적 성장의 결과, 초고속 성장의 결과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해왔던 어떤 소위 말해서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 어떤 개인적 선택이나 개인적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삶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했던 경향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사회가 많이 변했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가치가 변하고, 어떤 다양한 삶에 대한 욕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뭐 가족 규범도 전통적인 어떤 가족에 머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문화 규범의 가치 변화가 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부가 지난 17년간 저출생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주거 지원이다, 내지는 뭐 일자리 지원이다, 뭐 출산 장려금이다, 이제 이런 어떤 개별 정책 몇 개로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국가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이제 저출생 현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사회 구조의 개혁, 사회 개혁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커다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계속 그 흐름을 바꾸는 개별적인 정책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산업 정책, 교육 정책, 노동 정책,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의 개편 이런 것들을 일단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근데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가족 관계의 지원,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이왕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리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또 가능하려면은 이런 사회적 돌봄 체계, 그러니까 유보 통합이나 늘봄 학교 완성에 더해서 가족 친화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 개혁을 일단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자. 이런 것들은 금방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말인데요. 세계적인 연구학자 데이빗 콜먼 교수가 18년 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운 말입니다. 이 데이빗 콜먼 교수가 지난해 5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출산 장려 예산을 썼지만 이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더라도 일시적이다. 또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일관된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신년 제안을 내놨습니다. 저출생 대응 실패의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고, 이런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니 이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헌안의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여지면 국민들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헌법 규범화하는 작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저출생 대책의 성공 이유도 1935년부터 약 85년간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저출생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저출생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정, 혼인과 관련한 규정 중 출산에 대한 사회보장, 양육권자 부모가 국가나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받을 권리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최우선적인 의무라고 규정하고요. 벨기에는 가족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모든 국민의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실직 시 지원받을 권리와 사회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노동권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사례도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임신, 출생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은 임신 중 출산 후 여성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여성 노동자의 휴가 보장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에 비유하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인구 붕괴 속도에 모든 사회 경제적 지표와 삶의 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저출생 대응 해법을 찾아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